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회차 강의는요, 우리 M단원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단원은 그 내분비계에 대한 내용들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 내분비계에 대한 얘기, 호르몬에 대한 얘기가 뭐 시험에 거의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가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외워놓으시는 게 좋은데, 뭐 거의 암기 과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은 무슨 일을 한다, 뭐 어떤 호르몬은 무슨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 외워야 될 파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파트를 정리해 놓은 그 매핑을 볼 텐데요. 자, 매핑을 보시게 되면 우리 M단원 그 내분비계 파트예요. 이 내분비계 파트에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텐데 그 호르몬들의 종류별 특성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호르몬 자체의 특성과 호르몬이 친수성 호르몬이냐 또는 소수성 호르몬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호르몬들을 각각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호르몬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ADH라는 호르몬, FSH와 LH에 대한 호르몬, TSH, GH, ACTH. 자, 이런 호르몬들이 무슨 일 한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왜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며, 어디로 가서 무슨 작용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호르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좀 더 뭐 어려운 그 생물 시험은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세포에 작용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세부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 분자적인 수준에서의 현상들을 출제를 하는데 되게 우리와 같은 그런 시험들에서는 단답형 시험들에서는 뭐 그런 내용까지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르몬을 이제 공부할 때 정확하게 이 호르몬이 무슨 기능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항상성 조절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정한 어떤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성 조절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혈당량은 100ml의 혈장 안에 90mg의 포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혈당을 유지하는 그런 수치예요. 또 뭐 삼투몰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봅시다. 삼투몰. 자, 삼투몰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볼 건데요. 자, 삼투몰이라고 하는 것은 300ml 오스몰.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 삼투압이 우리 체내에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우리 혈액 안에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그 삼투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삼투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이게 체온일 거예요. 36.5도씨. 그죠? 36.5도씨라는 체온이 어디의 온도예요? 어느 곳의 온도입니까? 우리 혀 밑, 그죠? 또는 겨드랑이, 또는 이제 항문, 뭐 이런 데에 넣었을 때 약 36.5도라는 온도가 일정하게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유지하는 것도 역시 조절하고 있죠. 자, 칼슘도 조절. 칼슘, 중요하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칼슘은 우리 체내에 10mg의 칼슘을 100ml의 혈장 안에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농도가 너무 올라가도 좋지 않고 너무 내려가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호르몬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들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이제 호르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순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은 오늘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FSH, LH라고 하는 저 호르몬들은요, 이거는 생식계 파트에서 생식소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얘기가 다 돼요. 그래서 그쪽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 있죠. 체온 조절. 자, 체온 조절은
호르몬의 역할은 사실 미미합니다. 대부분은 pH는 체온 조절 제가 실수했어요. pH. 자, pH 조절은 pH 조절은 우리 호르몬의 역할은 좀 미미합니다. 거의 호흡계, 그다음에 순환계, 배설계라는 곳에 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계, 호흡계를 다 배우면 배설계를 이제 할 텐데 그 배설계를 갈 때쯤 이제 pH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체온 조절도 역시 호르몬에 대한 역할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체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조금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봅시다.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체내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한 연락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포와 이쪽에 있는 세포가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아요. 이렇게 신호를 주고, 뭐 또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 가까운 곳에 있는 세포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다면 우리가 근거리 연락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거리 연락. 그것은 국소 조절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름이 국소 조절자.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근데 좀 멀리 있어요. 그럼 멀리 있으면 두 가지 방식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호르몬에 의한 연락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경에 의한 연락 방법인 거죠. 호르몬에 의한 연락 방법은요, 혈액을 따라갑니다. 신호 문자가 혈액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 호르몬은요, 어떤 세포가 신호를 주기 위해서 분비한 이 물질, 이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자, 이 호르몬이 반드시 혈액을 따라서 다른 세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따라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신경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경호르몬은 신경세포가 분비하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신경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경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혈액을 따라 운송되고 영향을 준다. 이게 신경호르몬이죠. 그러면 신경전달물질이란 건 뭐냐면 신경전달물질은 신경세포가 분비한 물질인데 바로 옆에 있는 세포에게 영향을 줄 때 신경전달물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인데 그 분비하는 물질이 인접한 세포에게 바로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신경전달물질. 만약에 혈액을 따라서 다른 세포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신경호르몬. 구분 좀 되십니까? 어려운 구분법은 아니에요. 아주 쉬운 구분법이거든요. 즉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혈액을 따라갑니다. 혈액을 따라서 세포에게 영향을 줄 때 신경세포가 분비한 호르몬은 신경호르몬, 신경세포가 아닌 세포들, 즉 내분비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분비한 것들은 그냥 호르몬. 그런데 신경세포는 분비한 물질이 혈액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인접한 세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호르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마지막에 여러분 페로몬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페로몬은 개체들 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 개체가 호르몬을 내놓아서 다른 개체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페로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신호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세포들에게 영향을 주는 신호분자들, 그 중에 호르몬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죠. 그리고 신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호르몬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에서 따로 볼 거예요. 페로몬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국소 조절자는 뭐 강의하는 동안에 뭐 여기저기 파트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국소조절자는 지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시면 이제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호르몬의 특성입니다. 자, 호르몬은 체내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체내에서는요, 어떠한 수치를 유지해야 될 값들이 있어요. 그걸 유지 못하면 생명체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 중요하게 보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혈당량, 100ml의 혈액, 즉 혈장, 혈장 하나에 유지한다는 거죠. 혈액 중에서 혈구라고 하는 애들을 빼죠. 세포를 뺍니다. 백혈구, 적혈구, 백혈과 적혈구 빼면 혈장이에요. 그리고 그 혈장 안에 90mg의 포당이 유지가 된다. 이게 혈당량 유지해야 될 수치죠. 이게 넘어가면은 호르몬에 의해서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내려가면요. 호르몬에 의해서 올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3토몰 1리터의 체액 안에 300ml 오스몰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3토몰이라고 하는 것이 300ml, 3토몰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밀리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를 표현하는 용어죠. 그래서 그 값을 적은 겁니다. 이걸 뭐 농도 값으로 보게 되면은 0.3몰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슘의 농도다라고 하면요, 역시 100ml의 혈액, 혈장 안에 10mg의 칼슘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죠. 자, pH는 여기서는 뭐 크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우리 혈액 안에, 즉 혈액 안에 pH가 7.4. 네? 그 다음 온도 37도, 36.5도, 36.5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몬에 대한 특성을 이제 말할 때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자극이 있다는 거죠. 뭐 그 자극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있으면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더 많아지거나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자극이 있으면요. 호르몬이 나오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특정한 내분비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 이자라는 장기입니다. 거기에 베타세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특정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럼 혈액으로 이제 가죠. 특정한 세포에 갑니다. 자, 이 세포는 호르몬이 혈액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세포에게 다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체라고 하는 것, 이 수용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세포만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떤 특정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극에 대한 사실은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죠.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증과 가다증이 있다. 호르몬이 없을 때나 뭐 많을 때 작용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없을 때 일어나는 작용은 결핍증, 호르몬이 많을 때 일어나는 작용은 과다증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호르몬은 소량 분비되는 게 특징. 그래서 과량으로 혈액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요. 소량인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 되게 큰 거죠. 얘가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작용하잖아요. 반응은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 호르몬의 특징. 크게 증폭. 자, 그 다음 5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척추동물들 간에는 뭐 진화의 역사상 세포들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초기에 결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를 이제 겪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기작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작이나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을 다른 종에게 투여를 해도 작용이 같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떠한 뭐 조직을 이식을 하면은 항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원으로 작용한 결과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가 조직 이식해도 조직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호르몬은 없다는 거죠. 그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밑에 이게 중요하죠. 호르몬은 친주성 호르몬이냐 또는 소수성 호르몬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전혀 여러분 작용하는 기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특징적으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호르몬의 특징 여러분 좀 잘 좀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한 얘기로 갈게요. 자, 이건 체온 조절의 하나의 예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하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질회사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그냥 보시는데, 제가 역시 체온 조절 얘기할 때 다 하도록 할게요. 자, 자, 이번에는 내분비 세포와 표적 세포에 대한 거를 한번 모집도를 그렸는데요. 얘가 호르몬이죠. 여러분 보시면 얘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내분비 세포로부터 분비가 되는 애예요. 그것이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랬다가 표적 세포에 가서 반응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세포들은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없고요. 표적 세포만이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호르몬의 종류를 크게 친수성 호르몬과 소수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친수성 호르몬들은 대개는 단백질 호르몬들이에요. 호르몬들은 100%라고 봤을 때 그 중에 80%가 호르몬들이 다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여러분?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 신경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친수성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계 호르몬과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친수성 호르몬들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기작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 소수성인 애들은 세포막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독특한 기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자, 소수성 호르몬들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티록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호르몬도 존재하죠. 얘는 스테로이드는 아닌데 우리가 소수성으로 분류합니다.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뒤에 무슨 논, 무슨 졸, 무슨 캔, 이걸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 이것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코티졸, 이거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자, 호르몬의 종류를 단백질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러면 각각 친수성, 소수성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아미노산을 바꾸어서 만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민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민계. 아미노산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든 애들이에요. 아민계. 그런데 이 아민계인 애들이 친수성일 수도 있고 소수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오면 돼요. 자, 호르몬의 종류는 친수성과 소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세포에 작용을 할 때 기작이 달라요. 그러면 누가 친수성인지 누가 소수성인지를 알아야 기작 다른 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랬을 때 무슨 논, 무슨 졸, 무슨 겐으로 끝나면 스테로이드 소수성 호르몬. 이거 외워야 돼요. 그리고 아민계 호르몬 중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티록신은요, 소수성 호르몬. 에피네프린은요, 친수성 호르몬. 그럼 나머지는 다 친수성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 이거 다 친수성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친수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른가. 자, 먼저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를 발견하게 된 경위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에피네프린, 그 친수성 호르몬이거든요. 방금 아까 보셨던. 근데 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간세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는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으로부터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분비가 되어서 영향을 주는 곳은 이 간세포라는 곳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간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면 간세포가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간세포에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포당을 방출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제 호르몬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간세포에 있는 세포 추출액을 추출을 해서 뽑아내요. 간세포 안에 있는 세포 추출액을 뽑아내요. 그리고 에피네프린을 세포 추출액에 처리를 하면 이 세포 추출액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간세포 안에 있는 포도당이 글리코겐이 분해되어서 포당이 뭐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에피네프린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포막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세포막이 필요해? 이런 이제 의문점들을 품게 된 거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 호르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포막 수용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렬로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될게요. 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이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에피네프린입니다. 얘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좀 와서 부딪힌 모습이고요. 그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수용체 단백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피네프린에 대한 수용체가 되겠죠. 에피네프린에 대한 수용체.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 문자이기 때문에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지질의 막을 통과하지 못해요. 지질의 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결국 지질의 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거죠. 수용체를 세포 안에다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에피네프린이 통과에 못 들어오는데, 통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포 안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탁 위치를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신호가 들어와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러한 메신저 문자죠. 이 메신저 문자를 우리가 2차 전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뭐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여기 신호 분자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여기다 줘야 돼요. 이 세포 안에, 이 세포 셀 안에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통과해가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에 있는 얘에게 붙어가지고요.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얘가 수용체예요. 호르몬에 대해서 신호를 받는 첫 번째 분자, 그게 수용체입니다. 그럼 얘가 신호를 받았다는 거를 안쪽에 결국은 또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용한 애가 있다는 거죠. 얘가 2차 전달자입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뭐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다른 시험들, 뭐 어려운 시험들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에서는 저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그쪽에는 뭐 크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림은 뭐 메커니즘 문제가 살짝 보여드릴 텐데 뭐 크게는 관심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친수성 호르몬 특징이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할 거 첫 번째, 네, 세포막 수용체입니다. 친수성 호르몬들은요 세포막 수용체를 통해서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포막 수용체. 그래서 보시면은요, 친수성 호르몬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세포 내부에 2차 전달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막 수용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 쥐단백질 매개 수용체라는 거거든요. 그나마 얘가 제일 유명한 애입니다. 밑에 너무 복잡해요. 그죠? 밑에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 않을 거니까 요것만 위에 것만 한번 살짝 위에 것만 요것만 살짝 볼게요, 여러분. 호르몬이 와서 수용체 결합을 하는데 요게 이제 수용체가 쥐단백질 결합 수용체라고 불리우는 애입니다. 쥐단백질,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GPCR 이렇게 불러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그래서 GPCR이라고 하는 애가 이 쥐단백질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쥐단백질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 쥐단백질이 GTP를 붙이면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일을 하는데 이 효소가 뭐 이런 효소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효소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아데노신 고래효소라고 하는 데 의해서 CAMP라는 분자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이시죠? 또는 이제 PLC라고 하는 분자에 의해서는요. 여기 PLC라는 분자에 의해서는요. 칼슘 요게 증가하죠. 여기 보시면 PLC라고 하는 애가 작동하면 칼슘 요게 증가하죠. 물론 얘들도 2차 전달자긴 한데 자, 그럼 이런 모습들로 2차 전달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호르몬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세포에 어떠한 수용체가 반응하느냐가 다르고요. 그 어떠한 수용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효소가 어떠한 2차 전달자를 만드느냐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2차 전달자에 의해서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자, 자세한 거 모르셔도 이걸 아셔야 돼요. 친수성 신호분자는 세포막 수용체하고 결합을 한다. 그러면 세포막 수용체는 세포 안에 2차 전달자를 만든다. 자, 그 세포막 수용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GPCR이다. 2차 전달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CAMP와 칼슘. 자, 이렇게 정리가 좀 되셨죠? 자, 용어를 보시면 여기 2차 전달자. 얘가 1차 전달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전달하기 때문에 1차, 2차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쪽에 이런 2차 전달자가 증가를 했는데 이 2차 전달자가 다른 효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른 애들 티로신 인산화 수용체라는 것의 세포막 수용체 그림인데 이건 뭐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할 일이 없고요. 또 하나 리간드 의존성 이온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는 거의 출제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GPCR과 티로신 인산화 효소와 그다음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세 종류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애들에 의해서 신호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2차 전달자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2차 전달자에 의해서 세포질 내에 있는 특정한 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2차 전달자가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신호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에 의해서 반응이 딱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한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특정한 반응이요. 자,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빠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빠르다. 원래 있는 세포질 안에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신호의 증폭이 일어난다는 거 꼭 체크하십시오. 신호의 증폭. 왜냐하면 효소가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가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효소를 활성화시키죠. 또는 억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효소에 의한 반응이기 때문에 효소는 그 다음 반응을 일으킬 때 효소 하나가 보통 그 다음 문자 1분당 50만 개하고 반응한대요.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반응을 증폭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소두성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두성 호르몬. 자, 소두성 호르몬은 요 지질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코티졸. 이제 코티졸이라고 더 잘 부르거든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은 소두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코티졸은 세포막을, 즉 지질의 막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 코티졸에 대한 수용체가 세포 안에 있습니다. 즉 수용체를 세포막에 만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세포막에 대한 세포막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처럼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포막에 있는 것이지, 그죠? 자, 굳이 소두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는 어차피 막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유리하죠. 자, 그래서 결합을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전달자 필요 없죠. 소두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은 2차 전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체가 직접 움직여 다닐 수 있는데 뭐 2차 전달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두성 호르몬은 2차 전달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호르몬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합니다. 자, 해관으로 들어갔죠? 해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해관에 들어가면 유전자가 있을 거고요. 해관에는 DNA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에 가서 직접 결합을 하고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즉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켜서 특정한 그 RNA나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억제를 일으켜서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 점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제가 소두성 호르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분비선에서 분비되죠. 어떤 자극에 의해서 특정한 내분비선에서 소두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혈액에서 운반체를 통해 폐흑세포 근처로 도달을 하면 통과하죠. 세포를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면 소두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세포 질에 있거나 또는 해관에 있는데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반응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들어가서요. 뭐합니까? 전사 활성제로 또는 전사 억제제로 쓰이죠. 세포 수용체 또는 핵수용체가 있고요. 전사 활성제나 또는 전사 억제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 억제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자, 반응은 증폭되긴 하는데 누구보다는 증폭이 안 돼요? 친수성 호르몬보다는 증폭이 안 됩니다. 반응의 그 빠르기도 결국 친수성 호르몬에 비해서는 좀 더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들은 유전자의 발현까지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친수성 호르몬과 소두성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다 해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가야 되는데, 호르몬은 뭐는 뭐한다, 뭐는 뭐한다 이거예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디에서 분비됐어, 혈액 따라서 어디로 가, 거기 그 세포에 무슨 반응해, 이거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단순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체온 조절 요거 이제 약간 넘어갔었는데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체온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체온 조절의 그 특성을 좀 항상성 조절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같이 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계속 감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도 좀 많이 못했고, 어떻게 보면 또 목소리도 조금은 갈라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만, 강의에 대한 열정으로 앞에 서 있다고 좀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 좀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몸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발음도 제가 똑바로 못할까봐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점이 있더라도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온 조절 잠깐 얘기하고요. 잠깐 이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자, 보시면요, 체온 조절은요, 평상시에 37도의 온도의 설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뇌가 있을 때, 뇌 중에서도요, 우리 그 대뇌, 소뇌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뇌가 있어요. 간뇌라고 부르죠. 간뇌. 그러니까 사이에 있으니까 간뇌인데, 이 간뇌에서도 그 시상하부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그 지역이 있습니다. 시상하부, 간뇌의 시상하부. 여기에서 여러분 설정점이라고 하는 온도를 만들어놨어요. 설정점. 그 우리 책 표면으로 봤을 때는 37도를 유지하게끔 이렇게 설정점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설정점이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바뀔 수가 있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
대개의 경우에는요, 간염이에요, 간염. 자, 간염이 되게 되면 면역계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려고 온도를 올립니다. 40도씨.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가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면역작용들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열을 보존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온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체 표면적을 감소시키고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체내에 있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소시켜요. 소름이 돋고요. 털을 세워가지고 공기층을 만드는 작용이에요. 떨리면 열 생산. 근육을 움직여가지고요. 열을 발생시켜요. 비떨림, 열 생산. 자, 이것은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티록신,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자,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가 소포 호흡률, 즉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일으킵니다.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얘기하는 비짝 물린 기작, 요거를 이제 촉진시키거든요. 이걸 촉진시키기 때문에 열이 이제 발생하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체온 조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호르몬 얘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미리 그냥 하는 거예요. 호르몬은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호르몬을 호르몬 종류별로 특징들을 쭉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용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초대사율 BMR, 표준대사율 SMR, 크기와 물질대사율. 뭐 이거부터 설명할까요? 여러분, 기초대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항온동물 있죠. 또는 내온동물이라고 부르죠. 자기 스스로 열을 만드니까. 이런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걸 우리가 그 기초대사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 그거를 우리가 기초대사율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표준대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온 동물, 즉 변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이 쓰는 에너지, 그걸 우리가 표준대사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크기와 물질대사율. 되게 이제 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쓰는 에너지가 많은데요. 이게 약간 이제 그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 몸집이 커지면 오히려 단위 몸무게당 쓰는 에너지는 크게 감소합니다. 왜? 체적이 이제 커지면 열을 잃어버릴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체적이 커지면 체적 대비 표면적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몸의 크기가 작은 애들은요, 단위 몸무게당 쓰는 에너지가 많다. 여기 보세요. 몸집이 작으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빨리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내온동물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최소 몸 크기가 있죠. 자, 크기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열로 방출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몸의 크기 대비. 그래서 최소한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곤충이라는 애들 보시면은 그것들은 몸의 크기가 막 작아지는데 그 초점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 그 포유류와 같은 대형동물하고는 다른 거죠. 자,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외온동물과 내온동물. 외온동물을 변온동물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내온동물을 우리가 항온동물이라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외온동물은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자기의 체온이 바뀌니까요. 반면 내온동물은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체온을 유지합니다. 근데 실상 보면요, 내온동물이 온도가 더 잘 변해요. 사는 환경이 막 아무데나 괜찮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온도가
주변 온도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외온동물은요, 일정한 온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고기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의 그 몸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해수의 온도나 또는 강물의 온도 일정한 데를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온동물이라는 게 오히려 몸 그 일정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특성이 이제 있죠, 사실은요. 하지만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외온동물은 변온동물, 내온동물은 항온동물. 내온동물은 자기 스스로 물질에 의해서 열을 생산하고요. 자기 몸의 체온을 유지해요. 반면에 외온동물에 오는 것들은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열을 얻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내온동물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시상하부에 대한 얘기부터는 우리 호르몬에 대한 얘기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호르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